통계적 품질 관리 샘플링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샘플링과 오차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모집단에서 일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우리 샘플이 같으면 앞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이 전체 모집단과 거기서 우리가 일부를 뽑은 이 표본 혹은 샘플이 같으면 참 좋겠지만 완전히 똑같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에러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항상 모집단이고요. 기준은 모집단이 되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건 여기 표본 혹은 샘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샘플 측정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기준 값은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오차를 안다는 얘기니까 이 기준을 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기준을 아는데 이걸 왜 하고 있냐? 그럼 기준에 맞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오차가 어떻게 된다라는 일반적인 성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샘플을 뽑았을 때 우리가 이 기준을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몰라요, 몰라. 네. 추정으로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얻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짐작을 할 때 오차가 줄어들 거다. 어떤 경우에는 커질 거다. 어떤 경우에는 어느 만큼 줄어들 거다. 이런 성질을 알고 싶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오차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려는 거고요. 그걸 잘 다루는 샘플링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겁니다. 오차의 개념이라고 제가 아래쪽에 적어놨지만 그 전체 오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더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측정 오차, observation error와 sampling 오차, sampling error입니다. 그러니까 뽑는 과정에서 잘못된 오차, sampling error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잘 뽑았더라도 혹은 잘못 뽑았더라도 그 뽑은 거를 뭐 저울을 통해서, 자를 통해서, 뭐 다른 도구를 통해서 측정을 할 때 값이 잘못 적히는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울도 정확하지 않을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루는 거는 어느 쪽이냐? 현실에서는 측정 오차도 상당히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바로 샘플링 오차가 되겠습니다. 샘플링 오차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샘플링 자체가 모집단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 개념 중에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 오른쪽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는 정확성과 정밀도거든요.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잘 보이시죠? 정확성과 정밀도를 기준으로 이 두 가지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값을 그려놓은 게 많이 지워졌네요. 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제가 그건 써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까만 점들은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관역은 모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좌측 하단의 관역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관역의 중심이에요.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걸 모집단의 평균 혹은 모평균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맞추고 싶어요. 이걸 정확히 알고 싶은데 우리가 실제로 얻는 데이터는 이 까만 점들
요거 하나하나가 샘플이죠. 네, 샘플 값입니다. 그래서 샘플 값이 지금 5개가 있어요. 샘플의 크기가 5개인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샘플들의 평균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 샘플들의 평균. 네, 그걸 우리가 보통 x바라고 씁니다. 이게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샘플 평균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맞추고 싶은 것은 요 관역인데, 이 회색점인데, 모평균인데, 우리가 실제로 화살을 쏴서 샘플로서 얻은 것은 요 까만 점 5개고, 걔의 가운데 값은, 평균 값은 요 빨간색 십자가다. 그러면 결국은 실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관역과 좀 차이가 있죠. 이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차. 이게 바로 네, 샘플링 오차, 즉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요게 네, 다른 말로 정확성,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도는 뭐냐? 정밀도는 이 샘플들끼리 얼마나 모여 있느냐. 샘플을 뽑았는데, 샘플을 지금 5개 뽑는데, 이 샘플들이 얼마나 서로 비슷비슷하냐, 되게 일관된 애가 뽑히느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샘플들이 일관된 애가 뽑힌다면 우리가 지금 화살을 쏘거나 사격을 하는 개념으로는 일정 영역에 이렇게 잘 모여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요게 정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샘플 평균에서 요 각 샘플 값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정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세로축이 정밀도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으면 정밀도가 낮고요.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정밀도가 높습니다. 편의상 1, 2, 3, 4로 번호를 붙이자면 3번에 비해서 1번이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번과 4번은 똑같이 흩어져 있어요. 네, 똑같이 흩어져 있죠. 이게 사실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에 있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똑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똑같이 흩어져 있고, 4번에 비해서 2번이 정밀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과 2번도 역시 정밀도가 똑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샘플링 오차는 자기들끼리 데이터가 얼마나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집단, 우리가 맞춰야 되는 관역의 중심점, 여기에 얼마나 샘플 평균이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 오차 정확도는 이 빨간색 십자가와 관역의 중심이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2번이 제일 좋겠지만 2번이든 4번이든 정확도는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 즉 관역의 중심에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과 4번 모두 정확도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이를 잘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샘플링 오차는 다 정확성을 다루지만 정밀도도 중요하긴 해요. 이 정밀도가 높아야지만 같은 정확도에서 모집단 평균을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고 이제 신뢰성이란 말도 종종 나오는데요. 품질 관리에서의 신뢰성이나 신뢰도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데이터에서 측정에서 샘플링에서의 신뢰도는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데이터가 정확한 방식으로 샘플링이 되었거나 측정이 되었는가, 자료가 빠지지 않고 잘 기입이 되었는가, 뭐 이런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정확성, 정밀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개념을 잘 익혀두시기를 바라고요. 오차가 그러면 수식적으로는 어떤 구조가 될 거냐, 뒤에도 이제 몇 번 보이니까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관측된 데이터 하나는
x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니까 얘가 샘플이 되겠죠. 샘플. 근데 이 관측된 데이터 하나하나, 요 까만 점 하나가 되겠죠. 요 까만 점 하나가 x가 됩니다. 왼쪽 식에서 말하는. 다시 왼쪽 식으로 돌아오면 얘는 당연히 모평균을 기준으로, 모평균 뮤를 기준으로 샘플링 오차. 다시 오른쪽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샘플링 오차, 뭐 이 경우는 샘플링 오차가 별로 없죠. 빨간 십자가까지 일단 진행된 다음에 거기서 그 개별 어떤 오차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측정 오차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얘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가 뮤 더하기 어떤 값인데 얘는 오차는 뽑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값일 거고 평균값은 뭐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얘를 많이 모으면 이 x 결국 이 얘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샘플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지 않은 값들이 섞여 있을 거니까 샘플을 뽑을 때마다 좀 큰 값, 좀 작은 값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분포를 하면서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해 가는가를 봤을 때 이 x의 분산은 얘는 상수니까 샘플링 오차의 분산, 샘플링 때문에 생기는 이 분산 그리고 측정 때문에 생기는 분산 이 두 가지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측정은 계속 우리가 없다라고 나중에 이론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뒤에 흐리게 적어놓은 공정산포라는 개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룰 범위에서는 얘를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x값이 우리가 관측한 값이 모집단의 평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과 똑같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오차, 샘플링 오차가 존재하고 걔의 분산에 따라서 이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x가 뮤에 다가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죠. 결국은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게 모집단이고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게 우리가 품질 검사해야 되는 전체 로트가 되겠죠. 이 로트를 다 합격시킬지 불합격시킬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음 단원 샘플링 검사고 이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이렇게 떼서 본다는 거죠. 이게 샘플이죠. 뭐 다른 말로 표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얘랑 이 샘플이랑 모집단이랑 되게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체가 뭐 1000개면 그 중에 10개만 봐도 모집단을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두 개가 참 비슷하면 좋겠는데 안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바로 오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오차는 다 이 두 가지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개념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끼리 샘플끼리 얼마나 비슷하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샘플 전체가 우리가 바라는 모집단과 얼마나 비슷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과 데이터의 차이가 오차라 그러면 이 오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이미 기준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개념상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는 이 기준을 모르죠. 이 기준을 몰라요. 알고 싶죠. 알고 싶으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는 거고 그럼 이론적으로 이 샘플링 한 거랑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고 싶은 그 기준값이랑 얼마나 통계적으로 비슷한가 하는 성질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샘플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샘플링이란 이 오차가 적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을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뽑으면 오차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장하는 그런 샘플링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오차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른쪽에 제가 좀 도식화했습니다. 이건 뭐 저만 쓰는 건 아니고 많은 교재에서 보통 이 정확도와 정밀도를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우선 왼쪽을 먼저 보시면 측정 오차와 샘플링 오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측정 오차는 데이터를 이렇게 잴 때 뭐 저울이나 자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거나 그걸 보는 사람의 눈이 정확하지 않거나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적지 못했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정확한 값을 적는다 하더라도 샘플 자체가 전체 모집단을 대변하지 못할 경우, 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자의 키를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데 서장훈 하승진 데려가면 안 되죠. 그런 게 샘플링 오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정확도와 정밀도 혹은 뭐 정확성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액큐러시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샘플링 오차에 해당하고요. 그것을 모집단 대비 차이, 방금 말했지만 대한민국 전체와 농구 선수 이건 좀 차이가 있죠. 샘플링이 잘못된, 샘플링이 전체 모집단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정밀도는 그냥 뽑은 데이터끼리 얼마나 비슷하냐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농구 선수들끼리 모아놓으면, 특히나 뭐 농구 선수 중에 뭐 센터들만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는 키가 비슷할 수 있죠. 정밀도는 높아요. 근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오른쪽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세로축은 정밀도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정밀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정밀해지는 거고요. 가로축은 정확도입니다. 가로축으로 가면 정확도가 개선되는 거죠.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는 알 수는 없으나 뭐 기준을 잡자면 여기 관역 가운데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평균값 μ가 되겠습니다. 이게 모집단 대비 차이라고 했을 때 이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즉 모평균이죠. 모집단 평균. 그 다음에 까만 점들이 각각의 측정값이 되겠죠. 각각의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을 5개 우리가 구한 거죠. 샘플 5개를 측정을 해서 걔네들의 평균을 낸 값이 요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요 x바라고 썼죠. 제가 x바. 요게 샘플 평균이 되겠습니다. 좀 적기가 힘드네요. 네, 샘플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링 오차라는 건 뭐냐? 방금 설명했지만 모집단과 샘플의 차이니까, 샘플은 5개니까 걔네들 각각의 차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은 요게 요만큼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여기가 바로 샘플링 오차가 되겠습니다. accurac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사격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빵빵빵빵 쐈는데 서로 흩어져 있지만 그 평균값은 요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흩어져 있는데 그 평균값이 잘 맞으면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이렇게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흩어진 정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얘들이 땅땅땅땅 흩어져 있다가 서로 모여 있어요. 자기 평균 기준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정밀도가 올라갔죠. 정밀도는 올라갔습니다. 정밀도는 개선됐지만 정확도는 그대로예요. 빨간 점은 똑같이, 빨간 십자가는 똑같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도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똑같고요. 정밀도만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밀도가 개선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샘플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야지만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모집단 평균을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한 개념이기는 합니다.
이걸 수식으로 보면 관측된 데이터가 평균값에서 샘플링 오차만큼 떨어지고 만약에 측정 오차가 있다면 측정 오차만큼도 떨어지거든요. 뭐 이건 우리가 잘 측정해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안 사라지지만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이 샘플의 평균들은 관측된 데이터들의 평균은 결국 모평균으로 수렴을 해요. 기대값이 모평균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큰 값도 들어가고 작은 값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평균 기준으로 어떤 분포를 이루게 돼요. 그 분산 정도는 정밀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샘플링 오차의 분산인 정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오차의 정밀도가 낮으면 모평균으로 빨리 갈 수 있고 샘플링 오차의 정밀도가 떨어지면 샘플링의 정밀도가 떨어지면 이게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결국 모평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좀 찾는데 좀 효율이 떨어진다.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측정 오차의 분산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다룰 때는 얘는 좀 고려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의 산포도 역시 나중에는 다룰 수가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우선 복잡하니까 잠시만 빼놓고 생각을 하시도록 하죠. 네, 샘플링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쓸 테니까 이 개념도를 좀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네. 전체 로트, 우리가 다루고 싶은 데이터는 이 전체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체 데이터 수를 n이라고 할게요. 네, 전체 개수가 라지 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혹은 로트라는 말로 할 겁니다. 품질 검사에서는 품질 관리에서는 로트라는 말을 쓰니까요. 대상 검사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검사할 수 없으니 너무 많거나 파괴 검사를 해야 돼서 이걸 다 검사할 수 없으니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표현도 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지금 이게 100개거든요. 그 중에 10개를 뽑았어요. 그렇게 뽑은 거를 우리가 샘플 혹은 시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의 대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 스몰 n 이게 샘플의 크기가 됩니다. 스몰 n 그래서 라지 n은 전체 데이터 개수 혹은 로트의 크기, 스몰 n은 샘플 데이터 개수 혹은 샘플의 크기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체 로트에서 요만큼의 샘플을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울 방식으로는 1단계 샘플링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샘플을 뽑는 방법으로는 단순 랜덤 샘플링을 배우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개통 샘플링을 언급할 거고요. 2단계 샘플링으로는 2단계 단순 랜덤 샘플링과 조금 변형된 2단계 샘플링인 층별 샘플링과 집락 샘플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이 샘플링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순 랜덤 샘플링을 보시죠. 네, 제가 다시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는데 또 뭔가 수식을 가리고 있어서 당분간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네, 샘플링 구조를 보겠습니다. 전체 로트에서 아까 보셨지만 이 전체 로트에서 제가 글씨를 좀 잘 쓰다가 못 쓰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점 죄송하고요. 요 10개의 샘플을 뽑아요. 그래서 뽑힌 애들을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잘 보이게. 그러면은 로트의 모수, 모집단의 모수는 요게 평균이고 요게 분산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샘플 지금 10개만 뽑은 경우에 10개의 통계량은 샘플 통계량은 여기가 평균 보통 x 바로 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는 하나하나 샘플의 값을 말하고요. 걔네들의 평균을 x 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의 분산을 보통 스몰 s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네들 둘이랑 얘네들이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룰 샘플링과 샘플링 검사에서는 얘가 얘
모집단의 평균과 얼마나 가까운지, 앞에서 본 샘플링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지만 우리가 얘는 알고 있고 샘플링 오차가 대충 이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 모집단이 대충 이 정도 범위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인지를 이제 우리가 어, 통계적으로 알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샘플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x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왼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샘플 평균 x바의 분포가 얘네들이 많이 모이면 모집단의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x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x바들을 모으면 샘플을 지금 한 번 뽑아서 x바 샘플 평균 하나를 구했잖아요.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뽑아서 x바 하나 만들고 또 이만큼 뽑아서 x바 만들고 또 이만큼 모아서 x바 만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x바를 여러 개를 만들면 얘네들을 다 모아서 분포를 보면은 얘네들의 분포는, 제가 가리고 있군요. 또 얘네들의 분포는 어떤 정규 분포가 돼요. 근데 가운데가 모집단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집단 평균 근처에 이렇게 찍히는 놈들이에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거는 좀 뭐 아주 당연하고 아주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집단의 평균이 항상 샘플의 평균이 항상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평균적으로 가까울 거냐, 그게 분산 혹은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바죠. 평균적으로는 여긴데, 다 모아서 평균적으로는 여긴데 때에 따라서 좀 크고 때에 따라서 좀 작다. 그게 어느 정도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걸 우리가 산포 혹은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x바의 분산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라지 n-1분의 라지 n-스몰 n, 그러니까 모집단의 개수 빼기 1 분의 모집단에서 샘플을 뺀 거의 개수 곱하기 스몰 n 샘플의 개수의 모집단 분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봤을 때 그냥 여기를 이걸 무시하면, 라지 n이 1보다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이걸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뭐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좀 귀찮으니까 라지 n분의 스몰 n이 상당히 작다. 그러니까 모집단은 1000개인데 뭐 샘플이 뭐 10개다 그러면 1000분의 10이니까 0.01이잖아요. 네, 뭐 되게 작다 그러면 이것도 무시하고, 네, 1로 무시해서 요 오른쪽 n분의 시그마 제곱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흩어진 정도,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는 정도는 이게 적을수록 좋은데, 그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식적인 얘기죠. 샘플의 개수가 커져야 된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샘플의 개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샘플의 평균으로부터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좋은 샘플링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을 10개를 뽑았다 그러면 여기다 10을 넣고 모집단의 분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다, 뭐 예를 들어 30이다 넣으면, 대충 이 샘플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대충 일치하는데 분산 한 3 정도의 분포로 약간 좀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샘플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제 샘플링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럼 샘플은 어떻게 뽑냐? 뭐 그냥 난수 이용해서 뽑으면 돼요. 이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완전 랜덤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습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각 데이터에다가 난수 발생시켜서 뭐 10개 뽑고 싶으면 제일 작은 거 10개 숫자가, 뭐 아니면 제일 큰 거 10개도 상관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거나 10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난수가 영어로 랜덤이거든요. 네, 랜덤 넘버. 그래서 단순 랜덤 샘플링이라고 불립니다. 네, 2단계 샘플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엔 또 제가 아래쪽에 오는 게 좀 낫겠네요. 2단계 샘플링은 서브로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브로트.
네, 서브가 뭐 메인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하위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로트가 있는데 총 라지 M 개의 서브 로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편의상 100개를 10개짜리 10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크기가 10인 10개의 서브 로트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그 중에서 스몰 m개를 선택을 해요. 스몰 m개. 네. 오른쪽 예제에서는 제가 3개를 선택을 했죠. 네. 뭐 선택하는 방식은 똑같이 그냥 난수 발생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는 2번, 3번, 6번이 선택이 됐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번호라는 의미에서 i라고 적긴 했지만 그래서 2번, 3번, 6번이 선택이 돼서 1단계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1차 시료 혹은 2차 샘플링 단위라고 불리는 것까지 왔으면 거기서 다시 각 서브로트별로 요 선택된 3개의 서브로트에 대해서만 서브로트별로 ni개를 스몰 ni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요 서브로트마다 몇 개 뽑는지를 의미하는 스몰 ni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2개 뽑고 여기선 3개 뽑고 여기선 4개 뽑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3개, 3개, 3개 뽑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만약에 2개, 3개, 4개 뽑는다 그러면 ni가 다 다른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다 똑같은 m바로 m바가 지금 이 예제에서는 m바가 3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 예제의 경우에는 m은 3이고요. 라지 m은 10이고요. 스몰 m 바도 3입니다. 그래서 총 9개가 뽑히죠. 앞으로 이제 요 그림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릴 텐데 혹시나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요 각각의 샘플에 대한 요 기호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i와 뒤쪽에 j가 있어요. i는 서브로트의 번호입니다. 서브로트의 번호 1번, 2번, 3번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뒤쪽에 j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가 2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2번 서브로트에서 두 번째 데이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x22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 이 데이터 같으면 적혀 있진 않지만 x34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브로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서브로트와 서브로트 내의 데이터 번호가 2번 존재해야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지금 여기 보시면 9개가 뽑혔는데 그러니까 샘플 크기가 9가 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금 보셨겠지만 서브로트 선택한 개수 그 다음에 서브로트에서 각각 몇 개를 선택했느냐 이게 3, 3이니까 9가 됐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단계 샘플링 중에서 가장 간단한 2단계 샘플링의 절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2단계 샘플링을 한 결과로 얻어지는 샘플은 어떤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앞에서 봤지만 모집단이랑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슷하거나 혹은 안 비슷하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로트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집단 통계량 아까 봤던 모집단의 모수 뮤와 시그마 제곱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서브로트가 있다 보니까 서브로트를 이용을 해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뮤는 뮤i 바, 즉 뮤i들의 평균이란 뜻이 됩니다. 뮤i는 각각 서브로트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4번이니까 뮤4는 얘네들의 평균입니다. 요거 10개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뮤4가 돼요. 그럼 뮤1부터 뮤 라지 m이지만 이때는 뭐 10개니까 뮤10까지 다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평균하면 전체의 평균이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분산도 그런 식으로 쪼갤 수 있냐? 분산은 좀 다른 방식으로 쪼개지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지금 요 4번을 자세히 보시면 요 뮤1부터 뮤10까지 이렇게 있을 때 4번만 우선 먼저 볼게요. 4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데이터가 10개 있잖아요. 데이터가 10개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얘가 얘랑 다르고 얘가 얘랑 다르고 얘가 얘랑 다르고 이 4번 서브루트 안에서도 데이터끼리 서로 좀 다르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층내 분산이라고 합니다. 층내 분산. W라고 쓰는 건 within입니다. 내부란 뜻이죠. 네. 혹은 층내 혹은 군내라는 말을 씁니다. 군, 그룹이죠, 그룹. 그래서 층내 분산 혹은 군내 분산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서브로트도 있잖아요. 다른 서브로트도 있으니까 이제는 비교하는 단위를 좀 크게 해서 이 4번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묶은 다음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 얘가 바로 옆에 있는 5번이라든가 저 끝에 있는 10번이라든가 이런 애들과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다른 정도도 당연히 분산에 들어갑니다. 전체 로트를 봤을 때 그거는 층간 분산이 되죠. 층간. 그래서 B가 되니까 이게 between이란 뜻입니다. between은 뭐뭐의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 사이, 서브로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군간 분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룹 간 분산, 그룹 내 분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의 분산이 지금 서브로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브로트가 얼마나 균일하게 담겼느냐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고 서브로트끼리 얼마나 서로 비슷하거나 다르냐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해져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샘플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X 2단계에서는 X바바라고 보통 표시를 하거든요. 뭐 X바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간에 사실은 계산 단계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뭐 중간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냥 X바로 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선 2단계니까 X바바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샘플의 분산 S제곱이 역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얘죠. 얘가 얘랑 얼마나 비슷하고 어느 정도 산포로 비슷하냐라는 거죠. 얘도 역시 지금 여기 생략했지만 당연히 이 샘플 평균은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집니다. 이건 뭐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이 샘플링의 정밀도, 즉 이 x바의 분산이 어느 정도냐. 이게 작으면 좋은 거거든요. 네, 이게 작으면 좋습니다. 얘가 작으면 좋음. 작으면 정밀한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얘기했지만 이 서브로트들의 크기, 이 스몰 ni가 서브로트 크기거든요. 서브로트 i들의 크기가 다 일정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서브로트마다 뽑는 개수였거든요. 서브로트에서 2단계에서 뽑는 개수인데 그것도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모집단의 층간 분산 그리고 층내 분산이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라지 M이 스몰 m보다 많이 크고 라지 M바가 스몰 m바보다 많이 크면 그걸 제가 오른쪽 하단에 살짝 적어놨습니다. 보통 10분의 1보다 작으면 네, 그러니까 서브로트 중에서 뽑히는 거의 개수가 10분의 1이 안 되면 비율이 10%가 그리고 뽑힌 서브로트에서 다시 2단계로 샘플링하는 크기가 10분의 1이 안 되면 뭐 이런 정도까지는 잘 안 가는데 사실은 아니죠. 이런 정도까지는 가는데 샘플링을 할 때 어쨌든 이 정도까지 만약에 되면은 이거를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다 무시하고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성질만 알아보기 위해서 이 뒷부분만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뒷부분만 우선 보시면 얘도 영향을 미치고 얘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생기냐면 이걸 실제로 1단계 샘플링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2단계 샘플링을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1단계 샘플링과 비슷한 샘플 크기를 갖는 2단계 샘플링을 만들어 보면 계산하면 이 VX바가 1단계 샘플링에 비해서 더 커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더 나빠요. 이게 1단계 샘플링보다 이게 단순 랜덤
단순 랜덤보다 보통 더 큽니다. 네, 비슷한 샘플 크기일 때. 따라서 추정 정밀도가 1단계보다 나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쓰느냐? 야, 너 뭐야? 너 2단계 뭐 이렇게 되게 열심히 설명해 놓고는 별로 안 좋아? 그럼 왜 쓰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공장이나 서비스나 뭐 어떤 단위에서 검사하고 싶은 데이터가 그냥 쭈르륵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정 시간이든 아니면 생산 단위 뭐 재료를 한번 쓰거나 아니면 버킷에 이렇게 담기든 간에 지금 서브로트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서 담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죠? 뭐 오늘 10,000개 생산됐다 그러면 10,000개를 그냥 창고에 산처럼 쌓아두는 경우보다는 박스에 뭐 2,000개면 2,000개, 3,000개면 3,000개 담아두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생산될 로트, 이 10,000개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그게 1,000개 단위로 10박스로 나눠져 있는데 혹은 100개 단위로 100박스 나눠져 있는데 그걸 다 까서 단순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게 더 어렵죠. 이미 박스가 존재하니, 즉 서브로트가 존재하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1단계에서 어느 상자를 선택할지만 하고 2단계에서는 선택된 상자에서 랜덤으로 몇 개만 꺼내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적용하기가 어떻다? 쉽다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쉽다는 건 곧 저렴하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걸 다 까서 쫙 늘어놓고 1단계 단순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번거롭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느니 이미 박스로, 즉 서브로트로 나뉘어진 2단계 샘플링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통계적으로도 효율적이다?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좀 구별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단계 샘플링에서 지금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몇 개 뽑고 2단계에서 몇 개 뽑느냐에 따라서 총 개수도 결정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M이 1단계에서 선택하는 서브로트 수죠. 스몰 n 바는 2단계에서 하는 샘플 수죠. 서브로트 안에서 서브로트당 앞에서 다 얘기한 건데 혹시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적어둡니다. 그럼 최종 샘플 개수는 m 곱하기 m 바가 됩니다. 예, 요게 최종 샘플 개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n을 결정을 한다는 건 결국 m과 n 바를 결정을 한다는 건데 m과 n 바를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 거냐는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서 본 정밀도. 예. 당연히 정밀도가 높으면 좋은 거죠. 정밀도가 높다는 건 얘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요소가 있다면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당연히 수고로움이 들죠. 즉 비용이 발생해요. 고생은 곧 비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어떤 구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구조가 된다면 이 구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탈 코스트 T라고 표현한 이것이 역시나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단계로 서브루트 수에 관련된 계수값이 이렇게 곱해져서 서브루트 하나 뽑을 때마다 K1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1단계 비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2단계 비용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기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샘플링 검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고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뭐 데이터를 몇 개 쓰건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검사 장비를 쓴다든가 뭐 그런 거. 보시면 1단계는 1단계에서 사용하는 서브로트 개수만큼만 비례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총 이제 샘플을 뽑으니까 하나 뽑을 때마다의 비용이니까 한 서브로트에서는 m바 만큼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서브로트 m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니까 m 곱하기 m바 즉 모든 최종 샘플의 크기만큼 다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샘플링 정밀도는 앞에서 본 것이 그대로고요. 그럼 이걸 두 개 다 낮추고 싶은데 당연하겠지만
다른 조건이 그대로일 때 비용을 낮추려고 들면 정밀도가 나빠져요. 또 정밀도를 낮추려고 하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네,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 그러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비용이 고정되어 있다. 비용이 맥시멈이다. 비용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정밀도는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고 정밀도는 이거 이상 양보 못해. 정밀도는 고정. 그 다음에 비용을 최소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비용은 고정하고 정밀도를 개선하겠다. 즉 분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밀도를 올리려면 그냥 데이터를 많이 뽑으면 돼요. 네. 정밀도를 올리려면 M도 MN도 다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다 증가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커지면 좋네. 그럼 M이 커지고 M 봐도 커져야 되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둘 다 커지면 좋습니다. 네. 얘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얘가 움직여 버리면 이 T 입장에서 M이 커지면 M 바는 줄여야죠. 혹은 M 바가 먼저 증가한다고 치면 M 바가 증가하면 M은 줄여야 됩니다. 이 두 개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풀면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수식으로 풀면은 뭐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이쪽에 넣어가지고 이제 뭐 하든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걸 해가지고 뭐 t가 고정이니까 t를 넣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는 요 정밀도가 요 m과 m 바에 의해서 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v가 얘네들을 키우면서 계속 정밀도를 낮추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는 올려야 됩니다. 왜? t를 유지하기 위해서, t를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이제 봤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요. 비용을 줄이려면 여기 보면 m이 곱해져 있고 mn이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둘 다 줄이면 장땡이에요. m도 m바도 값을 줄이면 그냥 토탈 코스트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무조건 줄어들죠. 그런데 역시나 얘를 줄이면 이게 증가해버려요. 여기가 증가해버려요. n도 줄이면 이게 증가해버려. 그러니까 v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지워졌네. 예쁘게 지운 게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서 n바를 만약에 n바를 줄일 거면 이것 때문에 n바를 줄였다. 그러면 m을 늘려가지고 v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m을 줄였다. 그럼 이것 때문에 m바라도 올려서 이걸 맞춰야 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이쪽은 생기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고정값 제약식이 있는 쪽은 두 개가 m과 m바가 서로 반대 입장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균형점을 이렇게 수식으로 찾아야 된다. 이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실습을 만약이 아니라 실습 동영상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넣어가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2단계 샘플링 중에 좀 구조는 똑같은데 단계별로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단순 랜덤 샘플링을 이미 우리가 했고요. 거기에서 약간 테크닉이 들어간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층별 샘플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거의 의미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름의 의미는 얘 방식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놨지만
좀 색칠이 많이 돼 있죠. 1단계에서 라지 M개의 서브로트, 지금 예제에서는 계속 10개의 서브로트였죠. 10개의 서브로트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몽땅 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느라고 회색으로 밑에 음영도 넣었죠. M개의 서브로트를 몽땅 다 선택해요. 그러니까 1단계는 그러니까 상자라고 치면 그냥 상자는 다 선택합니다. 버리는 거 없어요. 상자는 다 끌고 와서 거기서 상자당 몇 개씩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그대로고 1단계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1단계만 앞에서 본 거랑 달라집니다. 그래서 몽땅 다 뽑은 모든 상자를 다 고른 다음에 그 상자에서 데이터를 ni개, 뭐 보통은 근데 서브루트 i에서 ni개니까 보통은 그냥 m 바로, 네, 공통으로 m 바로 많이 뽑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2단계 샘플링 설명하던 걸 그대로 가져다 쓰려다 보니 이게 모양이 좀 이렇게 돼서 10개에서 3개 뽑아서 30개나 돼버렸는데, 실제로는 1단계에서 다 선택하면 2단계에서는 뭐 한두 개 뽑겠죠. 만약에 한 개만 뽑는다면 이제 10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샘플링 크기는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이 m바 곱하기 m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m이 라지 n인 거죠. 왜 세 번 그었을까요? 네,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통계적 성질을 가지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네,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고요.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2단계 샘플링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층별 샘플링이라는 게 있다. 2단계 샘플링의 구조는 똑같은데 1단계에서 모든 서브루트를 다 선택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층별 샘플링으로 샘플링을 했을 때는 어떤 통계적 성질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2단계 샘플링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로트 전체의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 얘는 층내 분산, 층간 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브로트들의 평균이고요. 서브로트 i의 평균입니다. 뭐 이게 별로 쓰일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최종 샘플은 아까처럼 x바바와 s제곱인데 이제 얘랑 얘의 관계가 문제인 거죠. 그 샘플링의 정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적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얘는 기대값은 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링도 당연히 데이터가 충분하면 모집단 뮤를 보장을 해요. 모집단 뮤에 가까운 값이 샘플 평균에서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많이 뽑아야 되느냐를 이제 정밀도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앞에서 본 수식을 그대로 적었어요. 다만 라지 m과 스몰 m이 같잖아요. 지금 라지 m과 스몰 m이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몰 m개를 뽑아야 되는데 라지 m개를 다 뽑은 거니까 라지 m분의 스몰 m이 1이 되니까 1 빼기 1이라서 이렇게 제가 빨간 선으로 그었죠. 이 부분이 0이 돼서 사라집니다. 앞부분이 통째로 사라지죠. 그럼 뒷부분만 남으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되고 라지 m바분의 스몰 m바가 되게 작다면, 그러니까 이 서브로트에서 몇 개씩 뽑는 게 비율이 되게 적다면 더 간단하게 이 파란색처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란색을 보시면 뭐 첫 단계에서 이렇게 날릴 때 이미 그렇게 됐지만 시그마 b의 제곱, 즉 층간 분산 쪽이 다 사라졌어요. 네, 층간 분산은 영향을 이제 안 미치고 층내 분산, 서브로트 내의 데이터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2단계 샘플링에 비해서 좀 정밀해져요. 네, 더 정밀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W만 남기 때문에, 시그마 W 제곱만 남기 때문에 그렇고요. 게다가 2단계 샘플링도 1단계 샘플링보다 구조적으로 좀 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2단계 샘플링 중에서도 좀 쉬워요. 그렇겠죠. 원래 2단계 샘플링은 그 상자 중에 무슨 상자를 고를지를 1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스몰 m개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를 거냐, 난수 발생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 6번, 7번, 9번 뭐 이렇게 골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1단계는 모든 상자 다 골라 라니까 좀 쉬워요.
그래서 2단계 단순 샘플링보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단계 샘플링에 비해서 정밀하면서 게다가 쉽게까지 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만사가 그렇듯이 단점은 없냐? 이게 통계량이 층내 분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층내 분산이 심한 경우에는 얘가 좀 안 좋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요 구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mn 바분의 시그마 w 제곱이거든요. mn 바가 n이잖아요. 따라서 이걸 다시 쓰면 n분의 얘는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다시 쓰면 n분의 시그마 w 제곱. 1단계 샘플링은 이게 전체 시그마 제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얘는 사라지고 얘만 남기니까 당연히 1단계 샘플링보다 비슷한 샘플 크기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실감을 하실 텐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실습에서. 2단계 샘플링의 독특한 케이스 중에 층별 샘플링 말고 집락 샘플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 다 뽑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그럼 이걸 반대로 1단계는 놔두고 2단계에만 다 뽑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바로 집락 샘플링입니다. 벌써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냥 다 된 거예요.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 겁니다. 1단계는 그대로 둡니다. m개 서브루트를 선택한다.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m개 서브루트가 뽑히면 지금 이 경우는 2, 3, 6 이렇게 뽑혔다 그랬죠. 그렇게 뽑힌 건 그냥 다 쓰는 겁니다. 2번 상자, 3번 상자, 6번 상자 선택됐습니다. 라고 1단계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2단계는 선택 안 하고 그 상자 다 까서 한 군데 부어가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부어. 그러면 30개가 되는 거죠. 네, 앞에서도 30개였지만 여기서도 30개입니다. 그래서 2단계가 바뀌었습니다. 네, 서브로트에서 데이터를 모두 선택합니다. 따라서 ni가 각 서브로트에서 몇 개 선택하는지 물어보는 ni가 n 바로 다 똑같은데 그게 각 서브로트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그 샘플링을 하면 역시나 2단계 샘플링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간단하죠. 그러니까 1단계는 똑같이 고생스럽지만 1단계 후에 2단계를 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럼 층별 샘플링이랑 집락 샘플링이랑 어느 게 더 쉽냐 하면은 층별 샘플링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생각하기는. 왜냐면 그냥 박스를 다 고르면 되니까. 이건 박스를 한번 골라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귀찮을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2단계를 다 쏟으니까 뭐 2단계에서는 고생을 하지만 그 박스가 큰 거니까 큰 박스를 빨리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집락 샘플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큰 박스 무거운 것 중에 3개만 우선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큰 박스 3개만 선택하고 그걸 다 쏟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면 되니까 2단계는 뭐 어차피 이미 30개 된 상태에서 30개 남기는 거니까 뭐 무게나 뭐 이런 건 그 부피는 그대로고 뭐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층별 샘플링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다 골랐기 때문에 1단계 지나가도 데이터가 100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무게와 부피가 좀 많은 상태에서 2단계에서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기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혹은 그냥 느끼기에 쉽기는 층별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부피나 무게나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집락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어쨌든 둘 다 단순히 2단계보다는 좀 쉽고 편리한 그런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집락 샘플링의 통계량을 보죠. 뭐 이것도 역시 2단계 샘플링의 통계량 구조랑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네. 로트 전체는 뮤와 시그마 제곱으로 되어 있고 샘플은 x 바바와 s 제곱인데 얘랑 어떤 관계가 될 거냐 하는 거고 아까처럼 역시나 기대값은 뭐 뮤예요. 네,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흔들리지 않고 산포가 적은 상태로 뮤에 다가갈 거냐 얼마나 정밀하게 맞출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 수식 첫 줄은 정밀도 수식 첫 줄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단계에서 각 로트 죄송합니다. 각 로트에서
각 서브로트에서 샘플을 몇 개 뽑을 거냐는 ni가 결국 m 바로 일정한데 이게 그 서브로트 크기를 다 뽑는 거니까 이거라 그랬거든요. 네,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라지 n바분의 스몰 n바가 1이 되니까 1 빼기 1은 0이 돼서 네, 이 부분이 통으로 날아가죠. 네, 층별 샘플링이랑 0이 되는 부분, 즉 다 지워지는 부분이 좀 다르죠. 네, 반대가 됐죠. 그랬더니 이제 앞부분만 남고 역시 m분의 스몰 m, 즉 서브로트 중에서 뽑히는 서브로트의 비율이 좀 많이 작은 경우에는 더 생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생략 안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남는 게 얘라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는 시그마 W는 없고 시그마 B만 있다. 즉 층간 분산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층간 분산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1단계 샘플링 같은 경우는 m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m분의 시그마 b의 제곱인데다가 지금 n이 어떤 형태냐면은 m 곱하기 m 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m이 m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많이 작겠죠. 샘플이 뭐 10개면 뭐 m은 서브로트를 고른 개수니까 뭐 3개, 4개 뭐 이럴 건데 뭐 샘플을 뭐 30개 뽑는다 그래도 서브로트 뽑는 개수는 뭐 몇 개 안 될 건데 이거가 작아지면은 요게 작아지면 n이 m보다 m이 작아지니까 이게 좀 증가하는 영향이 있는데 시그마보다 시그마 b 제곱은 작아지니까 요게 두 개가 상쇄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요게 더 효율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요것만 남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보다 시그마 b의 제곱이 많이 작기 때문에 요게 두 개가 좀 상쇄가 되면서 계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m보다 m이 많이 작을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2단계 단순 2단계보다는 둘 중에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밀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 2단계보다 쉽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특히나 그냥 고른 서브로트를 다 쏟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층별 샘플링, 집락 샘플링이 다 단순 2단계 샘플링보다는 확실히 더 쉽고 좋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게 됐어요. 네, 뭐 그냥 생각을 해봐도 절차적으로도 되게 좋고 또 통계량을 봐서도 그냥 2단계 샘플링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입맛대로 그냥 나는 층별할래, 나는 집락할래 뭐 이러면 되느냐?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상자의 무게라든가 아니면 뭐 편리함이 더 중요하다든가 이런 상황, 현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샘플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층별 샘플링과 집락 샘플링은 각각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 데이터, 즉 로트가 이런 식의 서브로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이런 식의 성질을 가지는 서브로트일 때 적용해야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층별 샘플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세로로 빨대 모양이죠. 알록달록 빨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책장에 책이 꽂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까만 선이 서브로트를 의미하는 건데요. 아까 본 그런 형태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서브로트는 갈색이고 지금 또 다른 서브로트 제가 색칠해 놓은 건 남색이에요. 서브로트마다 굉장히 달라요. 네, 핵심이 이겁니다. 서브로트마다 굉장히 다르다. 즉 서브로트끼리 다르니까 서브로트끼리의 분산인 층간 분산이 생기는 거죠. 네. 층간 분산은 요거고 층내 분산은 요 안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층내 분산은 작겠죠. 네. 층간 분산은 크겠죠. 색깔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층간 분산 시그마 b 제곱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서브로트를 선택을 해서 네, 이 시그마 b를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얘만 남는데 얘는 작으니까 좋죠.
자,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거는, 그럼 그렇게 막 수식 통계량을 생각해서 고르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모든 서브로트를 선택 안 하고 얘네 둘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초록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의 제품들은 검사를 못 해요. 그럼 이 샘플링 검사는, 이 샘플링은 전체 모집단, 전체 로트를 잘 반영을 했냐 하면 반영을 못 했어요. 그죠? 갈색 제품, 남색 제품만 반영했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까만색 이런 애들은 아예 검사도 못 해보고 샘플로 구경도 못 해보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뽑은 서브루트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느냐?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 샘플링에서 1단계에서 모두 다 무조건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좀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보통 제가 강의를 했을 때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돼요. 반대로 집락 샘플링을 보죠. 네. 제가 지층 모양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혹은 케이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긴 빨대나 혹은 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 서브루트끼리는 비슷비슷해요. 이쪽 서브로트에도 초록색 있고 저쪽 서브로트에도 초록색 있고 이쪽 서브로트에도 노란색 있고 저쪽 서브로트에도 노란색 있습니다. 물론 뭐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있어야 할 게 서로 다 있어요. 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로트 안의 차이를 보면 이 차이를 말하는 층내 분산은 큽니다. 따라서 시그마 W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이게 크니까. 시그마 W를 없애려면 이 서브로트 안에 있는 걸 다 선택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서브로트 안에서 모두 선택하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 서브로트가 서로 비슷비슷해요. 잘 섞여 있습니다. 서브로트 안쪽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쓰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브로트 내부가 서로 크게 다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뭘 피하느냐 거든요. 뭐를 선택하느냐보다는 뭐를 피하느냐에 원래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통계에서는 그냥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라고. 서브로트가 서로 알록달록하게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층 내 분산이 크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습니다. 이걸 또 이제 정성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이런 지층 모양 혹은 케이크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서브로트,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 서브로트, 1번 서브로트, 죄송합니다. 1번 서브로트, 그리고 얘가 한 4번쯤 되나요? 4번 서브로트가 존재를 할 때 서브로트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 샘플 일부만 뽑는다면 노란색만 뽑히거나 초록색만 뽑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뽑으면 특정 색깔, 하늘색이라든가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분홍색 같은 건 아예 안 뽑히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위에서 층별 샘플링에서 제가 지적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모두 다 골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단계에서는 일부만 뽑아도 돼요. 집락에서는. 왜? 케이크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지금 이게 케이크 모양이잖아요.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서 1번 커트, 4번 커트 1번 조각, 4번 조각을 누가 먹든 케이크의 모든 맛이 다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브로트를 다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서브로트든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서브로트 안에는 너무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케이크 한 조각 안에 층별로 맛이 다르기 때문에 맨 위에 것만 먹을래 그러면 크림만 먹는 셈이 되고 맨 밑에 것만 먹을래 그러면 쉬폰 베이스만 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조각은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또 앞에서 요 두 가지를 잘 다 비교를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영어 이름도 알아두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층별 샘플링은 층화, 스트라타에서 온 스트라티파이드 샘플링입니다. 층화되었다. 스트라타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스트라타. 스트라타는 조각이란 뜻이지만 단순히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은 서로 성질이 같고 다른 조각과는 성질이 다른 그런 걸 말합니다. 네.
학교에서 1반, 2반, 3반 나누면 1반이 2반, 3반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랜덤하게 섞어서 나눈 거죠. 그런 경우는 스트라타라고 할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이제 체육 특기생이 있는데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하면은 축구부의 특성, 농구부의 특성, 야구부의 특성이 당연히 있겠죠. 자기들이 하는 운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층화가 되겠습니다. 스트라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그 뭐 의사협회가 모였는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 안과 의사 선생님, 또 뭐가 있을까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이렇게 계시면 과별로 모여 있으면 그게 스트라타가 되겠죠. 네, 그런 걸 스트라타라고 하고 그렇게 나눠진 걸 네, 층화, 스트라티파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층별 샘플링인 거고요. 집락 샘플링, 클러스터는 원래 클러스터는 군집이란 말은 같은 거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개가 모인 것, 다양하게 모인 것이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클러스터 군집 혹은 집락이라고 부르는 네, 군집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군집 샘플링이라고도 합니다. 군집인 클러스터는 각각의 서브로트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거라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괜히 시간만 길게 설명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개통 샘플링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통 샘플링은 단순 랜덤 샘플링을 좀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단계고요. 단순 랜덤 샘플링의 대안입니다. 난수 발생시키고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점만, 처음 스타트만 난수로 발생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처음 난수로 어디서 시작할지만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간격을 정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렬로 늘어 세워놓고 지금 같으면 데이터가 지금 간격이 6이거든요. 여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계속 뽑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될 때까지 뽑으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랜덤 샘플링에 비해서 전혀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정밀도도 괜찮아요. 정밀도가 최소 단순 랜덤 샘플링처럼 되고 만약에 얘가 어떤 주기성이 없다면 오히려 더 좋은 정밀도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많이 사용돼요. 뭐 그냥 가서 난수표 하나만 보고 아니면 최대 2개 보겠죠. 간격까지. 뭐 예를 들어 12번째 데이터부터 5개마다 뽑으세요. 그럼 5개마다 계속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실천하기. 그래서 단순 랜덤 대신에 많이 써요. 실제로.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알면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몰랐지만 이 데이터가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를 들어 일별 기록인데 내가 7일마다 뽑는다 그랬을 때 같은 요일이 계속 걸릴 수가 있잖아요. 7일마다 뽑으면. 그 7일마다 뽑는데 계속 월요일 데이터만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월요병에 시달려가지고 그날따라 불량률이 많아. 그럼 계속 월요일 데이터만 뽑으니까 계속 불량률이 올라가는 그런 잘못된 샘플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 회사의 불량률은 1%밖에 안 되는데 1%도 안 되는데 계속 월요일 데이터만 뽑았더니 우리 회사 불량률이 2%가 나와버렸다. 샘플 불량률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나면 당연히 안 쓰겠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기성에 의해서 위험이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런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다.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써봤을 때 그런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면 보통은 단순 랜덤 샘플링 대신에 개통 샘플링을 많이 쓰려고 한다. 왜? 쉬우니까 효과도 좋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